안녕하세요. 건강체크 이맘때 신지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 뭐든지 과한 운동보다는요, 내 몸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맘때 건강주치의 김순열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자세한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선정하신 이맘때 조심해야 할 질환은 무엇인가요? 네, 이맘때 조심해야 될 오늘의 질환은 바로 위축성 위염입니다. 네, 위축성 위염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장은 우리의 인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을 때 함께 웃고요. 우리가 찡그리면 위장도 함께 찡그리고요. 우리가 지쳐 있으면 위장도 함께 지쳐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위장이 서서히 지쳐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위장이 지치면 위축성 위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장 질환들이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네, 위축성 위염은 일반적인 위염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축성 위염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축성 위염은 만성 위염이 더 악화된 질환입니다. 먼저 위장에 위염이 생기면 급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급성 위염은 회복이 빠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만성 위염이 되고요. 만성 위염이 잘 낫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위장의 세포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위장이 위축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네. 위축성 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장이 얇아지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로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또 위장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잦은 트름을 하게 되고요. 위장이 얇아져 있으니까 속쓰림이 발생하고 네. 위장 근육이 굳어지면서 복통도 발생할 수 있고요. 드물게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심장을 압박해서 흉통, 등의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그러면 좋지 않다고 봐도 되겠어요? 네,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축성 위염의 경우는 위장의 힘이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위장이 위축이 되면 위장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위산의 공격을 받아서 속쓰림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산제가 아주 자주 투여되는데요. 네.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산의 역류를 막아서 잠시 동안의 진통 효과는 있으되 너무 장기간 복용을 하시면 위장의 혈류순환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축이 더 진행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과용을 하면은 좋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증상을 좀 적절히 체크해보고 잘 이렇게 복용을 해야지만 우리 몸에 좋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최근에 또 헛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좀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위장의 어떤 답답함이나 헛배, 복부 팽만감이 있는데 실제로 내시경을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위장 자체의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의 운동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복부 팽만이나 헛배 불엄 혹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는데 이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면서 부교감신경계의 주요 장기인 위장, 소장, 대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헛배가 부르거나 답답함, 소화장애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위만큼 민감한 기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위염이 좀 많이 진행이 되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요, 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위축성 위염은 만성 위염이 더 악화된 형태의 위염입니다. 그런데 이 위축성 위염이 더 악화가 되면 네. 위장의 혈류순환이 나빠지고 더 악화가 되면 위장에서 위장의 고유세포, 정상적인 위장세포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 껍질세포가 위장에 자라는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상피화생으로 변한 부분이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위장세포가 갑자기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정상 위장세포가 만성위염,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의 단계를 거쳐서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성 위염이 좀 생겼다 싶을 때는 조기에 치료를 해야지 위암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암이라는 것이 네.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폐에 네. 염증이 자주 생기면 흡연을 통해서 폐암이 생기고 위장이나 대장, 췌장도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요, 이 위축성 위염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네, 한의학에서 위축성 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위장관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것입니다. 위장관의 혈액순환이 살아나야 위장세포의 재생도 되고 위장, 소장, 대장 전체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억제해줘야 되고요. 그 교감신경을 억제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강화하는 효과를 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교감신경이 강화가 되어야 위장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열의 4명 정도는 위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축성 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치료를 좀 해야 될까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세균입니다. 네. 원래 이 세균은 위장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위산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위장은 무균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나타났다는 것은 위장의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첫째, 위축이 된 위장에서는 위산의 분비도 줄어들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세균이 바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균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는 위암의 원인 인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발견이 되면 제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고단위 항생제는 대개 반대로 또 위장과 대장의 기능을 또 약화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히 장기간 투여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항생제 쓰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가능하면 항생제를 줄이도록 네, 많이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위도 마찬가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감소시키는데 그럼 도움이 되는 한약재는 없을까요? 헬리코박터균은 세균이기 때문에 되게 천연 항생 물질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한방이나 식품 중에서는 생강, 마늘, 양파 같은 것들이 되게 살균 작용이 있고요. 또 카레의 원료가 되는 강황이나 울금 네. 등도 위암이나 대장암의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세균의 정식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료들을 보니까 대부분 좀 몸에 열을 내게 해주는 재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위암을 방지하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온열요법이죠. 네.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차가워지고 그 차가워진 곳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암 물질이나 염증 물질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위축성 위험을 앓다 보면요, 속이 쓰리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속이 쓰릴 때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속이 쓰리다는 것은 두 가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장을 보호하는 점막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위축의 상태가 되면 네. 위장의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조금만 이 분비가 되어도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위축성 위험 환자들이 제산제를 상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산제를 어쨌든 산을 중화시켜서 한동안의 진통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위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소화장애, 소화불량,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산제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대개 이 위산이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산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이 영양소거든요. 효소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 위산 과다란 병이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위산의 분비는 청년층에서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분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위산 과다란 병은 노년층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병이 아니라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약해진 것이 속쓰림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주지를 하시면 제산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장의 혈액순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작정 제산제만 복용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속이 쓰리다 하면은요, 우유를 많이 마셨거든요. 이 우유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속이 쓰릴 때는 첫째로 위산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화제는 순수한 물입니다. 아, 그 다음에 어떤 약초를 달인 물 등도 속 쓰리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 외에 감자즙이나 양배추즙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게,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좀 많이 마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위산이 이제 나와서 속이 쓰릴 때는 네. 그것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약물이나 어떤 치료보다는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물 한 잔 마시기라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위장이 나쁜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생활 수칙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위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처리하는 공장이 바로 위장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음식을 처리하다 보면 위장은 닳아서 고장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서는 위장의 세포가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꼭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의 조절입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자율신경계의 혼란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위장의 염증을 반복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풀 것인가를 네. 연구해 보시는 것이 위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웃는 얼굴과 네. 긍정적인 마인드. 저희들이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 병은 절대 낫지 않을 거야.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 병이 나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확실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하면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적절한 운동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약 대신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메디푸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위험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양배추롤 그리고 브로콜리 스프, 애호박전이 나와 있네요. 다 위험에 좋은 음식인 것 같은데 원장님 하나하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양배추 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양배추는 요구르트와
올리브유와 함께 네. 서양에서는 3대 장수식품으로도 분류가 되지요. 네. 양배추에는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 비타민 U 등이 들어있고 또 유화 염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 점막을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위장 점막에 상처가 나면 출혈이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게 비타민 K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C는 대개 이제 항산화 효소로 많이 작용을 하지요. 네. 대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활성산소는 일반적으로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뭐 좋은 면도 있기는 합니다. 이 세균 같은 것을 죽이는데도 사용되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염증이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항산화 효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비타민 C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대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나 대장암에 좋고요. 또한 이 양배추에는 그 TNF라고 해서 종양괴사인자라는 것이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세포는 일반 세포가 이렇게 변성이 돼서 네. 종양으로 종양으로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종양괴사인자입니다. 그것을 많이 발생시켜 주니까, 분비시켜 주니까 위암이나 대장암에도 좋을 것입니다. 네. 네. 아니, 요즘 TV 광고를 보니까요. 이 양배추로 만든 그 위장에 좋은 약을 광고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양배추를 쓴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네. 다음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 스프인데요. 이 브로콜리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먹어봤어도 위장에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네, 브로콜리도 이 녹황색 채소는 대부분이 항산화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비타민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염증 작용도 강한데요. 술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대개 염증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그래서 위장의 염증의 진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브로콜리도 참 좋은 음식인데 아니 위에까지 좋다고 하니까 네. 그걸 좀 더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음식은요, 애호박전인데요. 우리가 애호박은 솔직히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된장에도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위에도 좋은 음식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애호박에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세포 벽을 형성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장 점막이 재생되고 위장 점막을 독소나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특히 비타민 C도 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도 하게 되고요. 이 섬유질이 부드러워서 위장이 아주 약한 환자분들이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쉽기 때문에 비교적 영양 간식으로 위장을 보호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급체를 하거나 위가 좀 정지했다라고 느낄 때는 죽을 만들 때 이런 브로콜리를 넣어서 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애호박을 좀 달게 다져가지고 네, 죽을 만들게 그렇죠.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위에 나쁜 음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위장에 좋은 음식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생강차나 무슨 인삼차나 대추차 같은 것들이 대부분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위장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게 되고요. 위장에 나쁜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은 용광로입니다. 위장은 이 불이 꺼지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의 혈류순환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위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나 야채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이 위산을 흡착해서 위벽에 대한 자극은 줄여주고 대신 음식물의 소화는 도와주고 또 위장의 이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과일과 야채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 보통 이제 암 치료하시는 분이나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종류 육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위축성 위염의 경우는 양질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벽이 얇아졌다는 것은 단백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등심이나 안심, 곰탕, 사골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위장벽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술, 담배,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알코올은 위장에 들어오면 직접 위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네. 위장벽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장벽이 이 위산이나 음식물의 독소에 직접 공격받도록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다음 커피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또 커피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위장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담배는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모든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피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고 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좀 끊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위에 좋은 음식들과 함께 했는데요. 평소 위가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기 전에 오늘 배운 식습관으로 한번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고운 빛깔 색색의 꽃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요. 꽃차 여행지기 정훈경 선생님은 오늘도 좋은 꽃차의 재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어떤 꽃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펜지꽃차를 만들려고 펜지꽃을 찾으러 왔어요. 오늘 꽃차 여행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펜지인데요. 쾌활한 마음,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는 꽃으로 펜지와 관련된 전설도 많다고 합니다. 펜지는 그 색깔만큼이나 아기자기한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작고 이쁜 이제 이런 제비꽃이긴 한데 그 에로스가 화살을 3번 쏴서 그 삼색 제비꽃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하얀 제비꽃이 너무 이뻐서 입맞춤을 3번 했더니 삼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삼색 제비꽃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펜지는 보라색, 황색, 적색, 흰색 등 다양한 꽃 색깔이 있는데요. 3가지 색이 한 꽃에 나타나기도 해 삼색 제비꽃으로도 불립니다. 펜지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보시는 노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요. 저기 가운데 자주색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된 뭐 남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 색이 다양해가지고 차 우리면 차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환상적인 빛을 보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펜지가 식용으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 펜지를 차로 만들어 마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펜지꽃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펜지꽃의 줄기를 떼어줍니다. 펜지 다듬는 거는요. 펜지는 꽃잎이 얇고 줄기 부분이 두꺼워서 줄기 부분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 부분만 깨끗이 제거해서 그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줄기를 제거한 펜지꽃은 실온에서 2~3시간 정도 두어 약간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펜 위에 한지를 깔아주는데요. 한지는 수분을 잘 흡수하고 꽃이 타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저온에서부터 차츰 온도를 올리며 덕금을 해주는데요. 이때 펜지꽃은 반드시 하늘을 보도록 해서 펜 위에 올려주세요. 꽃을 엎어놓게 되면 꽃술이 먼저 펜에 닿아서 타게 되거든요. 이게 온도가 지금 사람 체온하고 같은 온도이긴 하지만 꽃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높은 온도로 받아들여져서 자기 몸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밑에 줄기 부분부터 서서히 온도를 받아서 차를 덕금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끔 저희가 이제 올려놓고 덕금을 해요.
잘 말린 꽃은 그 자체로도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꽃차가 되지만 차로서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덕금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덕금이 한번 끝나면 팬에서 꺼내 식히는 과정을 병행해 주세요. 이 꽃은 식힐 때 자기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면서 완성이 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꽃이 완전하게 식고 그리고 팬도 완전하게 식은 다음에 다시 온도를 올려서 꽃을 올려주게 됩니다. 수분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꽃색을 살릴 수가 없고 보관상의 어려움도 있는데요. 때문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덕금과 식힘의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식히고 다시 올려서 덮어주는 과정을 꽃이 바스락 소리가 날 때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꽃이 좀 두꺼우면 좀 더 해줘야 되겠지만 보통은 한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면 꽃이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또 그 다음에는 이 한지를 빼고 그 더 높은 온도로다가 재빨리 덮어주게 되죠. 색이 변하거나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 하면서 재빨리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히는 과정도 아주 중요한데요. 꽃이 서서히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0에서 15초 정도 고열 처리를 해주는데요. 불에 닿는 면이 많을수록 차맛이 좋아지므로 덮을 때는 양손으로 꽃을 골고루 뒤적여줍니다. 조금 전까지는 초벌 덕금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고온 덕금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수분을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온은 좀 우리가 느끼기에 100도씨 이상, 그러니까 팬 온도가 100도씨는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피부로서 느낄 때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고온 덕금을 해주는데 저는 지금 맨손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껴주시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하죠.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장갑을 끼고 해주세요. 이제 덕금 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온 덕금 마지막으로 다 마쳤고요. 혹시라도 있을 잔여 수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잠재우기를 합니다. 잠재우기를 사람 온도에서 사람 체온과 같은 온도에서 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병에다 담아서 보관하고 드시면 돼요. 고온 덕금을 끝내고 완전히 식힌 펜지를 다시 팬으로 옮겨 제일 약한 온도에 잠재우기를 하는데요. 이때에는 한지를 빼내고 바로 팬 위에서 작업해주세요. 잠재우기 단계까지 마친 꽃은 공기가 잘 통하는 채반에 옮긴 다음 겹치지 않도록 펼쳐서 완전히 식혀줍니다. 열기가 완전히 식은 펜지꽃은 반드시 밀폐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그래야 꽃차의 맛과 향을 오래도록 두고 즐길 수 있답니다. 알록달록 빛깔고 온 펜지꽃차가 병에 한가득 채워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뿌듯해집니다. 완성된 꽃차를 주전자에 넣고 물을 10분 이상 끓인 다음 물이 식기 전에 바로 부어주세요. 꽃차는 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우려 마시는 게 좋은데요. 지나치게 오래 우려내면 오히려 역한 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펜지 꽃차는 찬물이 색색으로 변해 보는 즐거움을 주는 꽃차인데요. 노란색 꽃만 우릴 때와 보라색 꽃만 우릴 때, 또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우릴 때 각기 다른 색감으로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과연 오랜 작업 끝에 탄생한 펜지꽃차의 맛은 어떨까요? 이제 완성된 차를 따라서 한번 마셔볼게요. 차 맛이 은은히 달고 향이 아주 없다지만 은근한 펜지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고 한 보름 후부터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맛을 즐기실 수 있고요. 보관은 항상 밀폐 용기 담아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직사광선 피하시고요. 그렇게 보관해 주시면 1년 정도 두고 마실 수 있는 차가 됩니다. 펜지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가 채소와 과일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펜지를 꽃차로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 꽃차 여행의 주인공은 펜지꽃인데요. 원장님, 펜지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네, 펜지의 꽃말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 쾌활한 마음인데요. 네. 펜지는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꽃차, 샐러드, 케이크, 비빔밥 등에도 쓰이고요. 네. 요즘은 식용으로 펜지꽃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럽에서는 많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네. 펜지꽃에 다양한 효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효능들이 있을까요? 네, 펜지꽃에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심란할 때 펜지꽃으로 만든 차를 마시면 가라앉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여기저기 뾰루지가 나거나 염증 초기 반응을 보일 때 진하게 차를 만들어서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 이 펜지꽃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증 작용이나 심지어는 심장 질환을 개선한다든지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자주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장되거나 흥분될 때 이 펜지꽃차를 한 잔 마시면은 안정이 되면서 좋아질 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펜지와 같은 꽃을 식용으로 복용할 때는요, 아무래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꽃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꽃술이나 꽃가루는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꽃술이나 꽃가루는 제거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꽃받침 부분은 식감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거하고 꽃잎만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달래나 철쭉 같은 꽃잎들은 약간의 독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고요. 네. 그다음 특히 철쭉은 그 그레이아노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강한 독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상용 꽃이라고 하더라도 농약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드실 때는 항상 청결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진달래 철쭉처럼 독성이 있는 꽃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길가에서 함부로 꺾을 게 아니라 식용꽃은 안전한 곳에서 구입해서 먹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건강체크 이맘때 김순열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위축성 위염은 위장이 아주 약화된 형태의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위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중풍이라는 질환을 앓게 되면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근육의 위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위축된 근육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근육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자율신경의 조절이 잘 되면 다시 정상적인 위장으로 회복이 가능하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잘 관리하고 생활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튼튼한 위장으로 다른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은 일에도 순간순간 화를 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극심한 분노가 생기면 2시간 이내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마음의 병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